볼 수도 있다.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체에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무기 사용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핵 위협을 천명한 셈이죠.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여기에 최근 러시아 보건부 산하 기관이 많은 양의 요드화 칼륨 긴급 구매 공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요드화 칼륨은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방사성 요드가 우리 몸에 쌓이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의 핵 위협이 가까워졌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실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지를 두고는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CNN은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미 정보 당국자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푸틴의 핵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핵 사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다수의 러시아 전투기가 전술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 기밀을 알아채기 전에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술핵 무기는 국지적 사용으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푸틴이 어떤 수세에 몰리면 핵카드를 꺼내들게 될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려고 할 경우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봤고요. 미국 외교 전문지인 코린 폴리시는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푸틴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 푸틴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황은 물론 러시아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도 핵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운입니다. 촘스키는 미국의 정치선전, 즉 프로파간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대표적인 미국의 지성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개념보다 더 계획적 심리전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또 그 주체는 네티즌들이 아닌 미국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1954년 유나이티드 프룩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델몬트와 더불어 세계적 바나나 회사였다고 합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이 바나나병 때문에 경작 금지 조치를 내리자 미국 정부에 로비하여 CIA와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여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바꿔버린 예를 듭니다. 미국 바나나 다국적 기업의 로비로 작은 국가의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프로파간다는 다른 표현으로 여론전, 심리전으로 전쟁이나 외교에 있어 거짓 정보와 회책으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대한 교체를 위하여 쓰는 흔한 전술이라고 촘스키는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언론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작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보여준 선전, 감시, 허위정보, 진실의 부정 등 자유롭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계의 최대 강대국의 이런 더러운 짓거리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알면서도 정의를 부정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고 함께 연대하여야 한다고 촘스키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푸틴을 전범이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미국이 푸틴을 그렇게 부르며 국제적 처벌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에 의하여 발생한 훨씬 더 많은 전쟁 범죄 건수도 비교도 될 수 없다는
통계를 가지고 말이죠. 미국은 전쟁 범죄와 거짓 선동으로 예를 든 자국의 바나나 회사 하나 때문에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의 정권을 계획적으로 바꿔버릴 정도의 유린하고 물어뜯이며 푸틴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미국과 함께 영국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윤리적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며 당장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희생을 막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라고 촘스키는 일부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 미국은 멀러 독트린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자국 보호와 대량 학살 조약에 대하여 자신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마치 중세 때 성당에서 부패한 사제들이 귀족들에게 거액을 받고 그동안의 모든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찍어내기 무섭게 팔려나가던 면죄부와도 같은 경우이죠. 미국은 제2차 대전 이후 2016년 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250개의 전쟁 중 200개 이상이 미국의 국익이나 미국의 계략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촘스키는 이야기합니다. 이번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참가하는 국가는 40개국, 불참하는 나라는 140개국이며 미국이 그동안의 만행에 대하여 무감각하던 전 세계가 그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용히 있었던 것이지 미국의 외교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러시아 제재 불참국에는 인도, 중국 등 군사적, 인구적으로 미국으로서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강대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촘스키는 미국이 푸틴에게 유럽을 쟁반에 올려서 가져다가 큰 선물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라이벌로 떠오르는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나토의 아시아로의 확장을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군사적 대권을 노린 미국의 대외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와 북한에 대한 도발의 대가가 미국만이 아니라 나토가 아시아까지 확장된다면 그 군사력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배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11월에 있을 바이든의 연임도 지금 트럼프에게 위협당하는 수준이라 지지율을 만회하는 방법은 전쟁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해석이 깔려있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촘스키는 나토와 미국이 푸틴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푸틴은 공식적으로 핵전쟁 실전 연습과 핵전쟁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죠. 일부에서 촘스키는 강대국들이 땅 따먹기식 전쟁보다는 그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푸틴을 권력에서 끌어내릴 목적인지 아니면 항복이나 평화 협상을 할 것인지 결론은 모르겠으나 미국보다 핵이 많은 푸틴을 핵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상황까지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핵미사일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인류는 멸망이니까요. 이런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 미국, 영국을 이끄는 엘리트들이 대가리에서 나왔다는 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년, 2년? 채워놨던 연료나 음식이 떨어진다면 그들도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생존하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죠. 확전으로 인한 핵전쟁으로의 발생도 문제지만 전쟁이 계속될수록 화석 연료와 황폐해지는 자연은 그렇지 않아도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지구의 인류 멸망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촘스키는 유럽의 나토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모두 선진국이며 자국의 영토를 지킬 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미국 주도의 힘에 의한 나토의 존재와 미국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지금의 유럽의 안보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죠. 미국이 장난만 아니었다면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 환경은 악화되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자원과 안보가 필요한 유럽과의 우호적 동반자적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과 풍요로움을 약속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고르바초프 때부터 군사 동맹이 없는 유럽을 원하였고 유럽과 협력하며 나토 가입을 원했습니다. 즉 러시아는 유럽과 함께 평화롭게 살 준비가 이미 30년 전에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에 의한 나토가 없었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세계 미디어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중론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바로 직전까지 전쟁을 벌일 군사력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소련 연방의 붕괴로 자신의 라이벌이 되지 못하는 러시아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양국이 자신들에게 도전해 올 경우 중동 사태와 유럽, 동아시아에서의 세계의 전장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는 미국이 3대 1은 힘드니 우선 3대 1이라는 전장에서의 승리는 장담하기 힘드니 우선 가장 민감한 시기의 러시아를 자극하여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대리전을 시키며 뒤에서 또 다른 전장인 중동 사태와 미래의 도전국인 한국 견제에 나선 여러 국제 흐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최강대국으로서의 팍스 아메리칸을 내세우며 세계의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협상을 하건 반군에게 무기와 자원을 지원하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는 계략과 비밀리의 국제적 공작은 윤리 같은 이론은 빼고 지금까지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며 그들이 자기 합리화의 산물이라고 다 인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을 몰아세우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같이 멸망해 다 죽어서 없어지는 지구에서 강대국이니 국제적 지위니 핵구름 앞에서 다 낙진의 범벅이 되거나 콘크리트 벽에 0.5초도 안 돼서 그림자만 남고 다 타버린 70억 인구가 사라진 지구상에서 미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푸틴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미국식 관료들의 근자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70억 인류의 목숨을 바이든과 그의 조력자와 참모들 몇 명의 판단에 의하여 세계 인구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건 푸틴도 마찬가지죠. 촘스키도 어차피 바이든이든 푸틴이든 아니면 IAEA가 공식 인정한 핵 보유국에서 적의 공격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자체 시스템의 오류나 사람의 실수로 2차 대전 이후 핵전쟁이 발발할 뻔한 경우를 운 좋게 무사히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핵전쟁은 실수든 의도된 것이든 일어나게 된다면 인류는 종말입니다. 촘스키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핵전쟁이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논리와 그들의 이익에 관해서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70억의 인구의 목숨을 가지고 그들이 정치적 이익과
세계 판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위험한 도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70억 인구가 사라진 이 지구에서의 강대국의 지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